카카오 손해보험의 보험업 진출을 공식 허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 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 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의약품 감독 당국이 중국산 항균 마스크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의약품 감독국에 따르면 중국에서 판매되는 항균 마스크 제품은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균제를 첨가해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이어서 오후 늦게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에도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가 20에서 60mm, 충청과 호남 일부, 영남이 5에서 40mm, 경기 남부와 강원, 울릉도와 독도가 50에서 20mm 등입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2년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고 중앙지검장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쓰면 왜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윤 당선인은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다, 법무행정의 최적임자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두고 민주당과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 기자의 1분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과냐 낙마냐,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까지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16명을 지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그리고 다른 후보자들 청문회 쟁점, 논란거리들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여소야대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치연구소에서 국민의힘 컨설팅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문 대통령의 임기 안에 처리하겠다, 강행 의지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인수위는 즉각 중단하라고 입장을 냈고요. 검찰도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도 나섰고요.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참여연대도 비판의 목소리 내고 있는데요. 검수완박 어떤 점들 보완해야 되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 윤곽이 드러나는데요. 이제 2명의 인사만 남았습니다. 초대 장관들 몇몇 어떻게 보십니까? 쓰는 사람을 보면 지도자가 보인다고 하죠. 친구를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고도 했는데 파격 인사 있습니다. 윤핵관들, 그리고 당선인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지금 중용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장관 지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오후 2시 이 통일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의원, 그리고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사부 장관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영 의원이 낙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습니다. 한동훈만 보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가 유창한 영어 실력과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을 갖고 있다라면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 정립의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73년생인 한동훈 후보자는 본인 나이가 거의 50이 됐고 이 분야에만 20년 넘게 근무했다면서 이런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나라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의 내 식구 챙기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라면서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에 기대거나 맹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두고 민주당과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은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라고 말했고요. 이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지난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을 실감했다라면서 본인이 취임해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9314님께서 한동훈 검사장 임명으로 통합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았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운 갈등. 그 중간에 한동훈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지명됐습니다. 1150님 능력이 있다면 측근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김인철 사회부 총리 후보자는 대학 정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이 자율형 사립고는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안보 문제는 당리당리학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는 청와대가 국정을 통제하고 지휘, 군림하는 측면을 배제하고 국정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일해보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예. 한편 현재까지 농림부와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이 지명됐는데요. 평균 나이는 59.7세, 영남 출신이 7명이었고요. 서울대 출신이 절반이었습니다. 또 여성은 여성가족부 장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2명이었습니다. 지역, 나이, 성별 보지 않겠다. 오직 능력만 따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인사인가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맞는 인사인가요? 능력만 본 게 맞겠죠. 2년이나 친분인 둘째고 셋째겠죠. 네, 저희가 철저히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안철수계가 포함해 됐나요? 이번에도 안 됐나요? 네, 이번 내각 인사안에서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것으로 보이는 장관 후보자는 안 보인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 불만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능력과 인품을 겸비하고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것이 인사기준이라며 인사 원칙에 부합하면 어느 개도 상관없다라고 말해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언론을 해석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위원장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태규 의원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죠. 내일이나 모레쯤에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주미대사로 재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냈죠. 그때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KBS는 감사원이 지난 2010년 주미대사관을 감사한 결과 에너지 협력 외교 예산 7만 2천여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천여만 원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을 적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주미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였는데요. 네. 이 당시 주미대사관은 이 예산으로 에너지 협력 외교와는 무관한 이 주재국 인사 선물 구입 등에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대사관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골프 클럽에서 2천여만 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또 이런 예산 지출이 12월에 집중돼서 연말 예산 털어내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후보자 측은 이 대사관이 외교 행사를 위해서 적법하게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했다면서 대사가 아니라 공사들이 사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골프장에서 2천만 원 예산을 사용했다.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거다. 네. 조금 더 따져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 문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관사 사용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재직을 했는데요. 서울 용산의 관사에 살면서 보유하던 아파트 2곳을 모두 전세로 줬습니다. 이 중 서울 잠실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7억 원을 받았고 수원 광교 신도시 아파트는 6억 3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듬해 후보자의 큰딸이 서울 사당동의 5억대 아파트를 샀는데 이 부모인 후보자 부부가 1억 8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관사 거주로 받게 된 전세보증금 일부로 딸의 아파트 매입을 도와준 이른바 관사테크 의혹인데요. 이종석 후보자 측은 군 업무의 특성상 관사에 살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이 주택 보유나 증여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가지고 관사에서 살면서 다른 부동산을 사거나 다른 그 돈으로 다른 재테크를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시절부터 이 관사테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엄격한 기준을 삼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도 비슷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최근 보도된 고위공직자들의 관사 운영 현황을 보면 이 투명과 검소와는 거리가 멀다라면서 이 공직자 관사의 실태를 철저히 살피고 관사를 포함한 불효불급한 의전은 철폐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종석 후보자를 겨냥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또 자녀 입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전후로 딸과 아들이 나란히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했다라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딸은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급인 진료처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2월 10.2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편입에 성공을 했었고요. 아들은 정호영 후보자가 병원장이 된 후인 2018년 전형에서 5.7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특별 전형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네. 이 당시 특별 전형은 의학전문대학원 폐지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 4년 동안만 실시했던 특별 전형이었습니다. 네. 당시 정호영 후보자의 딸은 서울대학교 이공계열, 아들은 경북대학교 이공계열을 다니다가 경북대 의과대학에 갔는데요. 당시 학교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라고 합니다. 특히 아들은 스펙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만 한겨레 취재에 정호영 후보자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들의 표창장 그리고 자녀들의 입시 문제가 크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의원총회를 통해 이 4시간이 넘는 격론을 벌였는데요. 이 표결 없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내에 처리하기로 이 만장일치로 추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 직무범죄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찰에 대한 수사 시정조치 요구나 경찰 수사관 교체 요구 등 검사의 통제권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규모를 확대해서 부패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되 기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능을 대신할 한국형 FBI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5월 3일에 맞추려면 4월 말 처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인수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인수위 측은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라면서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집단 반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필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겠다라면서 국회와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표를 또 던진 사람도 있어요? 네, 이복현 서울 북부지검 검사인데요. 검찰의 위기 때마다 이어졌던 이 줄사표가 이번에도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복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 문재인 대통령 입장 밝히라고 얘기하고 나갔는데 이것도 뭐 검찰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대통령이 대답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 나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삼성을 수사했던 검찰의 특수부 검찰 중에 에이스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의 총애를 받았던 검사인데 이분은 사표를 냈어요. 어디로 가게 되는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켜보시죠. 기억하십시오. 이복현 검사. 민주당이 서울시를 전략 공천한다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전략 공천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지방선거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에 더해서 대승적 결단이 불가피하다라며 이 서울시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만 5,414명이었습니다. 어제보다 15,000여 명 정도 줄었고요. 지난주 수요일과 비교하면 1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1443님께서 검찰개혁보다 국회의원 개혁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1202님 윤당선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지명 이거 좀 마구 지르는 듯한데요. 이거 싸우자는 겁니까? 그런 의견도 있고요. 7885님 최소한 전임들보다는 훨씬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4821님 유창한 영어 실력 법무부 장관 능력인가요?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1061님 한동훈 제일 잘한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의견은 확연히 갈렸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6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권근용 접종관리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근용입니다. 백신 4차 접종을 이제 60세 이상으로 다 확대하는 겁니까? 네, 60세 이상으로 백신 4차 접종을 오늘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령층의 중증 사망을 예방하는 목적이고 또 이제 신종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있어서 또 유행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최근에 3차 접종 후에 이제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네. 4개월 이상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있어서 이런 중증 환자나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60세 이상 분들의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4차 접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60세 이상인데요. 코로나 확진됐다가 이제 나았어요. 이분들도 추가 접종해야 합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됐다가 나은 분들에 대해서는 또 확진됐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또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동일한 선상에서 권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2차 접종까지는 충분히 더 면역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확진이 됐다 하더라도 2차 접종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다만 3차와 4차 접종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접종이 가능하다. 로 이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자, 2차 접종 그러면 2차 접종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는 3차 맞는 네. 것이 낫고 3차까지 맞았는데 확진됐다. 그러면 아직은 뭐 권고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뭐 권고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접종이 가능하고 예.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의 성향이나 또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팀장님 본인의 성향은 다 누가 백신 주사 맞고 싶은 성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뭐 잠자는 맞아요. 주사 맞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근데 이 백신 접종인데 일단은 그 팀장님이나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확진됐던 분과 네. 확진되지 않았던 분의 그 3차 접종과 4차 접종의 필요성이 차이는 있습니다. 네. 차이는 있기 때문에 확진되지 않으셨다면 60세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4차 접종을 공고하고 있고 네. 또 일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 접종까지는 반드시 접종해 주십사 저희가 요청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한수님께서 5차도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3차 접종 이후에 이제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예. 또 면역성이 좀 감소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에 대해서는 4차 접종을 결정했는데 네. 5차 접종에 대해서는 이후의 유행 상황이나 여러 가지 또 신규 백신의 어떤 개발 상황이나 네. 종합적인 추가적인 정보를 좀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0세 이상한테 먼저 4차 접종 공고했고 그 60대 이하로 또 내려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관련 정보와 그리고 이제 60세 이하의 중증 사망률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가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군요. 네.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백신? 지금 미국, 영국 그리고 뭐 프랑스, 이스라엘, 뭐 독일 상당수 국가에서 이미 4차 접종을 이제 그 3차 접종 이후에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4차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관련된 국가들의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5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 4차 접종을 허용했고 영국 등 이제 그 유럽에서는 80세 이상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4차 접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후에 재감염되는 사람들 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확진자 전수에 해당하는 약 한 900여만 명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한 26,239명의 재감염 추정 사례가 확인이 되고 예. 퍼센트로 따지면 한 0.28% 가량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백신이 확실하게 효과가 있네요. 네, 백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확진이 됐다가 다시 재감염되는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도 네. 이제 저희가 작년에 3차 접종을 고령층에 대해서 이제 작년 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델타 유행에 대해서 이제 감염력을 최대한 억제시켰고 지금 오미크론 상황에서도 중증 사망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4차 접종 시작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이렇게 다 막 줄 서서 빨리 맞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접종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관건인데. 예, 이제 4차 접종은 이제 네 번째니까 좀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우려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 사망에 대한 예방 효과는 거의 명확하게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 대해서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또 예약에 대한 어떤 편의와 또 접근성에 대한 지원을 더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안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오미크론의 변이 XL이 국내에 유입됐다는데 이거 어떻게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이 한 건이 국내 확진자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XL형은 기존에 이제 BA1과 BA2 유전자 재조합된 것인데 세계보건기구도 일반 오미크론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네. 특성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도하게 걱정하지는 마라.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근용 접종관리팀장이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정현정 씨.
네, 어제부터 반가운 봄비가 지나면서 계속 말썽이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서울에 내리던 비는 새벽쯤에 잦아들었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집회로 인해 주변 교통으로 통제로 인한 혼잡을 겪은 구간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종묘광장 공원에 모여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해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종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종로 4가 구간 양방면에 관계 차량들이 서 있습니다. 퇴근길에 이 구간 지나신다면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은데요.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까지 정체고요. 남사 부근에서는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신갈분기점에서 죽전휴게소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도 역시 서울 방향입니다. 서인천에서 부평까지 천천히 가고요. 부천에서 신월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상황 서울 방향인데요. 종천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고장나 있습니다. 부근이시라면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애청자 인증 퀴즈. 슈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기만 하면 선물이 팡팡. 여러분이 슈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애청자 인증 퀴즈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지난 방송 중 한 부분을 짧게 들려드릴 텐데요. 잘 듣고 뻐꾸기 소리에 가려진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드릴게요.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가수 김은국 씨와 함께한 훅 인터뷰 코너입니다. 혹시 취임식에도 참석합니까? 초청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초청 받. 저희 부부가 네. 예. 혹시 가서 노래도 부르시나요? 글쎄 그 얘기가 있던데 유튜브 요새 채널에 BTS보다는 를 그 국민들한테 불러주는 게 더 맞지 않느냐? 네. 흔들흔들 부르시면 안 됩니다. 여보세요. 네. 그거 불렀다가 흔들렸잖아요. 왜 그래요? 아, 무슨 59년 신인 몰라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주관식으로 준비했으니 잘 들어주세요. 날개 무늬가 호랑이 무늬를 닮은 나비로 무명 가수였던 김은국 씨를 스타로 만든 노래 제목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애청자 인증 퀴즈 내일 또 만나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입니다. 민주당 컨설팅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편입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살 것인가 특별한 수 전해줄 두 분입니다. 먼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남 네. 부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두 분 다 뭐 표정이 좋습니다. 여유롭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그러긴 한데요. 저도 네. 뭐 사실 제 머리도 못 갖고 있는데 뭐 어디 컨설팅 할 정도의 위치는 아니고요. 그냥 네. 장 교수님께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장 교수님. 저는 자, 양쪽으로부터 욕 먹고 있는데 뭘 제가 컨설팅을 해요, 근데. 더 그건 욕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뭐 쓴소리를 더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욕 근데 진짜 엄청 드시고 계세요. 그래요? 아니, 그걸 예. 또 어디다 부추기면 어떻게 해요, 또. 추임새 넣으면 어떻게 해. 사실이니까 그래도. 네. 자, 인수위 한 달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91점 줍니다. 91점이요? 네, 왜냐하면 차분하게 잘 관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3주 전 월요일 날에 국정과제 100대 과제 했고요. 여러 가지 차분하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바로 대통령 되면 왜요? 잠시만요. 욕을 먹는다니까 91점 막 너무 주는 거 아니 아닙니까? 저는 인수위는 저는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인수위는 이렇게 점수 안 차분하고 조용한 인수위는 전 처음 봤어요. 그 전에 인수위는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인수위는요, 뭐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행 수단이 없는데 너무 의욕에 과도하게 차가지고 그동안 우리 이거 폐지하겠습니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의 발표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상당히 적어가지고 차분한 인수위. 저는 91점 줍니다. 저는 한
뭐 그것만큼 아니고요. 한 70점 정도 주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용산 집무실 관련 논란이 왜 이렇게 커졌나. 네. 우리가 그러니까 정권 교체 이후로 뭔가 어떤 의미 있는 담론을 잘 만들어내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이슈라고 하는 용산 집무실 이전이 굉장히 좀 커졌었고. 안타까워요. 인수위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MB 사면 그리고는 용산 집무실 이전 그 두 이슈가 가장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정권 교체라는 것 이후에 어떤 담론을 국민들께 보여드릴까 하는 게 아직은 나오진 않았다. 물론 인수위가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보고를 받는 기관이었으니까 아직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만 그런 게 있고요. 지켜보자고요. 예, 대신에 장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차분하게 잘 가고 있는 것 중에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한 게 일단 장관들 임명하고 보겠다고 한 거. 예. 예, 정부 조직 개편 가지고 난리치기 안 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자라고 한 것들. 그리고 일단 지금 최근에 보면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의외로 성공한 정부로 국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긴 컨설팅을 하지만요.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바람을. 자, 그런데요. 오늘 윤석열 정부 2차 내각 인선안 발표됐습니다. 한동훈 이름이 띕니다. 자, 오늘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만우절인 줄 알았어요 오늘. 그래서 이게 과연 사실 진짜 막 뭐 페이크 뉴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고 다른 장관들 땡 잡았다. 그렇죠. 인사청문회에서 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집중될 거기 때문에 다른 장관들이 상당히 좀 편안한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파격이 아니다. 충분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파격 중에 파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능력 면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정치적인 논란을 상당히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검수완박 그리고 검찰개혁을 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동훈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젯밤에 저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으로 법무부 장관 시켜라고 갑자기 바꾼 것 같아요. 다른 분이었다가.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어제 의총에서 장관을 하루 만에 야 좋아 빨리 가 이게 됩니까? 아니 두세 배로 일단 검토를 해놨다가 네. 다른 유력 주자가 아니라 어제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법안 우리는 처리하겠다라고 하니까 나는 물러서지 않겠어 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밀어붙이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저는 저도 사실 처음에 속보 보고 놀라긴 놀랐어요. 국민의힘 주변 사람들도 다 놀랐죠. 다 놀랐죠. 아유, 다 놀랐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 면에서는 뭐 엄청 대단하신 분이고 민주당도 옛날에는 엄청 뭐 지켜 세웠던 분이니까. 네. 그리고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지명되셔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니 여야를 막론하고 2030이 당 대표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내가 뭐 좀 젊고 기수가 낮다라는 게 뭐 큰 문제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젊지도 않아요. 네. 네, 그게 젊지도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능력 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 당연히 뭐 그런 카드고 특히나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이 직접 겪어보고 뭐 자기랑 잘 맞는 거를 아는 사람들 위주로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어찌 보면 뭐 아주 특이한 건 아니다. 다만 지금 검수완박으로 저희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민주당의 온건파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어져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 민주당에 있는 온건한 분들이 신중론을 펼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한 대립. 강대강 대립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뭐 지역 나이 성별 보지 않겠다. 능력만 보겠다고 했는데 능력만 보겠다고 했어요. 공정과 상식만 보겠다고 했는데 장성철 교수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윤석열 친구 권성동 원내대표, 또 다른 친구 공관위원장, 또 다른 친구 보건복지부 장관, 또 다른 선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 다른 선배 통일부 장관, 또 다른 권영세 의원은 충분히 역량이 되죠. 아니 역량은 되는데 선배는 맞잖아요. 아니, 장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앞에 얘기한 사람들은 뭐 다 능력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권영세만 따로 그분들은 빼면 조금 능력 면에서는 의심을 해봐야 분들이 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번 인사의 문제가 두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암수술 전문가시거든요. 아주 권위 있는 분이신데 이분을 보건복지부 장관 시킨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수위 차원에서도 좀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아니 복지 분야는 차관을 통해서 보조하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더 큰 문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자 후보자. 네. 네. 이분이 과연 문화를 할까 관광을 할까 체육을 할까. 정치부 기자만 오래 했어요. 그렇죠. 대기자 출신이고 뭐 부사장 출신인데 과연 왜 이렇게 이런 분을 시켰을까 좀 아쉬워요. 이용래님께서 싸우지 말고 협치 잘하라고 정치 신인 대통령 뽑아줬더니 시작부터 싸움판 만드는 거 아닌가요? 이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정면 돌파를 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온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통합을 할 땐 통합을 하고 협치를 할 땐 협치를 하겠지만 또 정면 승부를 피하지는 않겠다. 이런 캐릭터로 좀 읽혀지고요. 아니 통합을 할 때, 협치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잘 안 보이고 계속 돌파만 하겠다. 저도 좀 질문할게요. 언제 통합하고 언제 협치했어요? 또 하시겠죠 또. 하시겠죠. 그럼요. 하셔야죠. 네, 하시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 한동훈 검사장과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분 정도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나머지 인사들은 대체로 능력 뭐 괜찮고 네. 무난하게 가고 있어서 우리가 괜찮아요. 저는 전체적인 내각의 구성으로 보면 물론 뭐 막 획기적이고 막 와우 할 만한 그런 거는 없지만 뭐 괜찮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분들이 이제 뭐 비판을 하면서 인사가 만사고 인사가 메시지인데 주는 메시지가 없다. 감동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 하늘 아래 뭐 새로운 감동을 줄 만한 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선인이 믿고 신뢰할 만한 분들 그중에서도 좀 능력 있는 분들 위주로 하지 않았느냐. 2명 빼고. 네, 알겠어요. 2명이라고 하는데 3명, 4명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보시죠. 박진영님, 민주당은 안 그랬나요? 586 등용했잖아요.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데 윤심은 당도 완벽하게 접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원내대표 권성동 그리고 윤핵관들이 핵심으로 폭폭 소진합니다. 자 그리고요 경기지사 인수위의 대변인 매우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한 달 만에 빼다가 경기지사로 보냅니다. 거기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없었냐? 아니죠. 막강한 유승민이라는 경제 전문 정치인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냅니다. 윤핵관은. 네. 자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 그리고 대구에 왜 가서 계속 유영하 변호사 손을 잡아주지?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내부에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이 선거판에 윤심 어떻게 봅니까? 경기도랑 대구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박자가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혜 대변인의 강력한 출마 의지, 윤핵관들의 강한 부추김, 네. 윤석열 당선인의 용인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김은혜 대변인은 출마하게 됐다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만큼은 윤석열 당선인의 좀 뜻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김은혜 대변인을 상당히 아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 유승민 후보를 정말 싫어해서 저 사람이 경기도지사 되는 거 도저히 꼴을 못 보겠어 이렇게 판단하신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제 상당 부분 당협위원장들은 경기도의 당협위원장들은 김은혜 대변인을 지금 돕고 있다. 이것은 어쨌든 세력이 일단 다 완전히 김은혜에게 줄 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민의힘 공관위원 천하람. 일단 뭐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는 경선을 빡세게 해야 되는 지역이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김은혜 대변인이 뛰어들었을 때 저도 환호했었거든요. 이거 확실한 흥행 카드다. 이 정도면 그렇죠. 이거면 경기도의 민주당 경선을 압도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들은 보통 TV 토론도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저희는 경기도는 특별히 TV 토론 3번이나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확실한 흥행 카드로 가자라는 거고요. 근데 저는 글쎄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재선을 하지 않는 나라에서 유승민 후보를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겠나. 저는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해석이에요? 아니면 현상이에요? 뭐 해석도 있고 현상도 있고. 대구로 가기 전에 국민의힘 충북지사 예비후보로 이혜훈 전 의원은 탈락했어요. 그냥 예비에서도 1차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이걸 보면 거기에는 김영환 전 의원이 윤핵관이라는 김영환 전 의원이 갔는데 이거
윤 당선인 주변 사람 아니면 나머지는 쳐내는 거 아닌가 이런 인상도 좀 줘요.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이제 공관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저희 내부용으로 참고로 하는 여론조사가 다 돌려보고 객관적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운 의원이 좀 낮았어요. 제가 이걸 공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말하면 잡혀가더라고요.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죠. 항상.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런다고 얘기는 한다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이해운 의원이 사실은 이제 충북 쪽에 물론 부모님이 아버지. 사셨다고는 하는데 직접적인 연고가 없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영원 전 의원이 있습니까 거기? 거기는 그래도 충북에 자기가 한 20살 때까지 살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음성인가 뭐 어디 출신이잖아요. 그건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더라도 좀 여성 예를 들면은 그렇죠. 여성 충북에 경제 좀 전문가 이해운, 대구에 좀 이진수 뭐 이런 분들은 좀 배려 차원에 좀 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이제 또 워낙 또 뭐 또 이제 또 막강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예. 네.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거기에 앞에서는 유영아 변호사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저는 유영아 변호사는 참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정치다. 전직 대통령과 현직 당선인을 배경으로 대구에 출마하겠다? 본인이 언제부터 대구 사랑을 그렇게 외쳤는지, 대구시장을 할 준비가 뭐가 돼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후광 효과죠. 내 뒤에는 전직 대통령 당선인 이 두 분이 계셔요 라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엔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유영아 변호사는 너무 정말 나쁜 짓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또 윤심을 또 윤풍을 믿고 유영아 변호사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 껄끄러웠어. TV 토론 때도 껄끄러웠어. 홍준표, 유승민 껄끄러워서 딱 찍어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그리고 사실은 홍준표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회에 있는 것보다 대구에 가시는 게 요즘은 아예 대구에서 안 올라오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 무대에서 존재감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고려 요소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그 두 분 당선인 만나실 때 이제 윤 당선인을 만나실 때 꼭 그렇게 유영아 변호사가 있었어야 했을 텐데 그거는 인수위의 뜻이라기보다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어요. 네, 윤심이 유영아 변호사한테까지 가는 느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최승우님 오늘 컨설팅 자리 아닌가요? 우쭈쭈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분위기가 요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정도로 하면 엄청나게 세게 한 겁니다. 지금 에휴 참. 네. 이번에는 그 사회이사를 지냈다던가 고문료를 받았다던가 이런 부분이 인사청문회에서 조금 논란이 될 만합니다. 논란만 될 텐데 그것이 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한 결정적인 사유가 될 거라고는 보질 않아요. 돈을 많이 받았는데요. 돈이 많이 받으면 공직을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지만 재산이 많으면 공직을 하면 안 됩니까? 재산 많다고 공직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법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돼서 재산을 축적을 했거나 또한 그러한 뭐 로펌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을 했으면 그거는 낙마 사유가 되겠죠. 근데 하지만 당신은 로펌에 있으니까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연봉 4억 5천 월 3,800만 원 받았으니까 당신은 공직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라고 낙인 찍는 것은 이것은 너무 과하고 잘못된 비판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제 해당 로펌에 잠깐 있어봤는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되게 높은 분들, 막 국무총리까지 하시고 이런 분들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로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느냐? 왜 그래요? 자기들이 가졌던 관점과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이런 걸 어필을 해야 되고 이런 루트로 이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로 그런 초고위직에 있었던 분이 아니면 그런 어떤 식견을 잘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경험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싼 가격으로 뭐 고문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거지 막 불법적인 거 이런 걸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홍주, 한승주, 그다음에 유명한, 윤병세 이런 분들이 김현장에서 고문을 했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농단하기도 했어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장난치기도 했고요. 민주당 분들도 지금 많이 김현장에 계시고요. 네. 근데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좀 문제 삼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거는 그 어떤 구체적인 그렇죠. 내용이 나와 맞습니다. 봐야 그걸 가지고 판단하겠죠. 네, 국민이. 근데 아마 지금 한덕수 후보자 떨고 계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나왔잖아요. 네. 네, 법무장관 후보자는 솔직히 뭐 부적격 의견 나와도 임명할 수 있으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타겟을 아마 총리로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모르신 말씀이네요. 어쨌거나 한동훈 지명으로 검수완박, 검찰개혁 이 부분에서 큰 싸움이 날 것 같습니다. 고명수님 한동훈 검수완박 처리되면 국민 큰 고통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뜻인지요? 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외치고 있습니다.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 뭘까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잃은 것은 민심일 거고요. 얻는 것은 자신들의 지지층의 환호, 당심 이것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면 민심을 잃는다면 선거는 뭐 보나만 하네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봐야 될 게 이 검수완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 쪽에 안 좋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잖아요. 네. 총리랑. 그렇다면 이거는요. 안 좋은 것들만 보도될 수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위장 전입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투기했다라든지 그렇죠. 논문 표절했다든지 이거는 네. 어쨌든 국민의힘에 안 좋잖아요. 결격 사유가 아니더라도 네. 논란만 되는 것만 해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이죠.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 선거에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만약 이 장관 인사청문회나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센 전력을 갖고 몇 명 낙마를 시키고 이러면은요. 그렇죠. 분위기가 확 달라요. 지방선거의 민심도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검수완박 검찰개혁이 네. 국민의당에는 호재. 저는요 기본적으로 이거 안 돼요. 이 법안 처리될 수가 없어요. 이번 왜요? 5월 10일 전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필리버스터 민주당 못해요. 179명밖에 안 돼요. 정의당이 찬성 안 하면 필리버스터 중지를 못 시켜요. 180석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 이번 5월 4일까지의 회기 중에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될 수가 없다. 정의당 네. 찬성 안 하면. 그리고 회기를 또 살라미 전술해가지고 다시 5월 임시국회 열잖아요. 5월 6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날부터 이제 임시회기 시작이 되는데 7일, 8일은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러면은 법안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5월 9일 월요일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임기 하루 전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그걸 처리하고 그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법안 사인하고 이건 불가능해요. 부담이 엄청 크네요. 네. 네. 그리고 근데 물론 저는 모르겠어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중대선거구제 이런 거 해가지고 또 그렇죠. 협의해가지고 또 뭐 해서 야합할 수도 있어요. 뭐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검수완박이라는 게 저는 민주당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찰이 지금도 그 범죄 수사가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사건 처리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잘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경찰에 내가 범죄 피해자인데 경찰에 고소고발 해놓은 분들의 분노가 지금 점점점 쌓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저는 이거 나중에 가면은 이거 범죄 피해 입으신 국민들이 민주당에게서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국민의힘은 호재가 되고요. 왜냐면요. 지금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이런 법안을 처리하는 형식과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검경 수사권 조정했고 작년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가지고 공수처 발족했잖아요. 네. 형사사법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 좀 기다리거나 네. 효과가 좋았거나 안정화됐을 때 이러한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를 해야지 안정화가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민변이란 참여연대도 반대하니까 뭐 말 다 했죠. 뭐. 참여연대 네.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듣겠습니다. 이수환님께서 왜 민주당 얘기는 없죠? 오늘은 국민의힘 컨설팅 특집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민주당 컨설팅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고요. 선거에도 이기고 그럴까요? 국민의힘 컨설팅 한번 해 주시죠. 저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권 초기에는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저는 자칫 잘못하면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나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민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민심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요. 건방져
건방지지 않은 모습, 겸손하고 항상 소통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항상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는 겸손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컨설팅 해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이 이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하셔야겠네요. 아, 자꾸 윤석열 당선이 왜 얘기하세요? 어려워요, 저희들. 아직 왜? 국민의힘한테는 제대로 얘기하고 당선인한테는 한마디를 못해. 자칫 잘못하면 또 드럼통 가시니까. 네. 드럼통이요? 예, 드럼통. 예. 바다에 막 그러진 않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장 교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것만 해도 우리 윤 당선인이 얼마나 참 자비로우신 분인가. 그렇죠. 사람들이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다니는 거를. 아, 그렇죠. 네.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군요. 드럼통에 뭐 이렇게. 농담이에요. 농담이죠. 저도 뭐 비슷한데요. 일단 쓴소리 할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저도 지금 누군지 잘 안 보여요. 네. 쓴소리꾼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거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가지고 하시는 워딩이 좀 거슬리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은 뭐 늘 죄송했다. 예, 뭐 면목이 없었고 뭐 아니잖아요. 왜 면목이 없어요? 본인이 그때 당시에 법과 정의에 따라서 그렇죠.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했던 그렇지. 건데 그걸 왜 죄송해해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안타깝다 정도의 워딩을 미안하다, 쓰실 수 안타깝다. 있겠지만 저희 국민의힘이 과거에 탄핵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게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때 힘들었죠. 네, 진짜 힘들었고요. 이제는 그게 저희가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을 통해서 그걸 빠져나왔는데 이제는 저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저희 보수 지지층들을 잘 다독이고 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치라는 게요. 자기 지지층 보고 하면은 그냥 문재인 정부 시즌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지지층한테 욕을 먹더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사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의 지적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맞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그 말을 좀 잘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편해요. 지금 민주당도 보세요. 그냥 우리 자기 강성 지지층이 뭐 문자 메시지 보내고 막 엄청 그러니까 그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그거 다 해봤거든요. 황교안 대표 이럴 때. 그러니까 네. 그런 다시 한번 또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선거는 지지층의 환호와 박수만으로 이길 수가 없다. 항상 중도를 생각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럴까요? 지금은 근데 민심이 국민의힘 쪽에 있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과반수를 좀 넘는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임기 초기 인수위 시절인데도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르는데요. 그것도 차분한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큰 기대를 갖고 과해가지고 기대하는 것은 그것도 좀 옳지 않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죠. 네. 금방 꺼질 거품이다. 나쁘지 않다. 네, 그렇죠. 네. 겸손하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네. 그 정도 수치 나와야 또 긴장해서 또 국정 운영 잘 할 수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정치연구소 국민의힘에 대해서 컨설팅해봤습니다. 장성철, 천하람, 장성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숨 돌리고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7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6살인 유라에게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수시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미래가 없어.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할아버지와 노안으로 늘 누워서 생활하는 할머니는 유라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40년이 넘은 구옥의 낡은 방 한 칸이 유라네 가족의 안식처인데요. 중학생인 유라는 내 방은 물론이고 자기 책상 한 번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방 한 구석에 밥상을 펴놓고 불편한 자세로 공부를 하는 건 매일 반복되는 유라의 일상. 할머니의 모진 말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은 밝은 미래를 꿈꾸는 유라를 자꾸만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유라네 가족이 더 이상 희망과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따뜻한 기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내일 아침까지, 경상권 동해안은 오전까지, 제주는 내일 밤까지 비가 내릴 텐데요. 이틀간 제주의 비의 양이 가장 많겠습니다. 20에서 60mm 정도, 충북과 전북, 경북으로도 천둥, 번개 동반해서 최대 40mm가량 오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방 5에서 20mm 정도 예상되는데 서울 등 중북부 쪽은 비가 조금 뿌려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한 강수대가 남북으로 폭이 좁아서 강수량과 강수 시점의 차이가 크겠고요. 강약을 반복하겠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낮부터는 점차 개겠는데 모레부터는 맑아집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예년 기온의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아침에 쌀쌀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9도 등 전국 7도에서 13도 분포. 오늘 낮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등 10도에서 12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예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모레도 서울의 아침 공기가 좀 차갑겠습니다. 7도에 머물겠습니다. 글빛까지 대부분 해상의 파도도 2에서 최대 4m로 높겠고요. 안개가 끼거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많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 강원 산지에는 오전까지 안개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0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재 방역지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고령층까지 확대하고 오늘 15일 방역과 의료체계의 종합적인 일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에 발령했던 특별 여행주의보를 2년여 만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내일부터 기존의 국가별 여행경보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에서는 공직자 관사의 실태를 철저히 살피고 관사를 포함한 불효불급한 의자는 철폐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최근 보도된 고위공직자들의 관사 운영 현황을 보면 투명과 검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경로로 포착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오늘 핵실험장 갱도 굴삭 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쌓여 있는 것이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연 1.25% 수준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주 기자의 1분. 한동훈 후보자는 수사와 이런 재판 같은 법집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법무행정 또 검찰에서의 그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창 얘기가 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개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 당선인은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면서 한동훈 검사를 아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키면 안 되냐고도 했었죠. 그래서 한 후보자는 윤석열의 신복, 복심, 오른팔로 불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윤석열이 처음으로 데려온 사람이 한동훈이었습니다. 이름이 불리자마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수완박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이 내용을 주장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장관이 대통령에게 맞서겠다는 것이지 참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지금까지 주 기자의 1분이었습니다. 레너드 코엔, I'm your man.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 me to. And if you want another kind of love, I'll wear a mask for you. If you want a partner, take my hand, or if you want to strike me down in anger, here I stand, I'm your man. If you want a boxer, I will step into the ring for you. And if you want a doctor, I'll examine every inch of you. If you want a driver, climb inside. Or if you want to take me for a ride, you know you can. I'm your man. Are the moons too bright, the chains too tight, the beast won't go to sleep? I've been running through these promises to you that I made and I could not keep. Ah, but a man never got a woman back, not by begging on his knees. Or I'd crawl to you, baby, and I'd fall at your feet, and I'd howl at your beauty like a dog in heat, and I'd clog your heart. 훅 인터뷰.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70년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개혁을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검찰은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줄곧 지금 주창하고 지지해왔던 참여연대 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검찰개혁을 외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예, 그리고 주진우 라이브 들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아무튼 저도 검찰개혁을 외치는 교수님 취재한 지가 지금 거의 한 20년 됐으니까 네. 우리가 검찰개혁을 위해서 뜻을 모은 지는 좀 오래됐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자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겠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네, 수사 기소의 분리라는 거 사실 엄밀히 보면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요? 기소가 목적이고 수사는 수단이니까 예. 연관이 돼야죠. 다만 이제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소를 담당하는 조직의 분리 이제 이렇게 이제 개념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의 이야기는 시민사회 측에서 나온 것이 아마 최초로 나온 것이 제가 알기로 90년대 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렇게 보면은 그건 3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우리 시대의 화두였거든요. 근데 어느 시대에는 검찰에서도 네.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가 타당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지금 당선인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 이제 사실은 그 검찰 권력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사회에서의 검찰 권력은 뭐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뭐 브라질 다음 정도 네, 검찰권 되는 그런 네. 권력이었다라는 그런 뭐 자체적인 자성도 있기도 했었죠. 예예. 이 권력이 강해지면은 아무래도 그 업무의 추진이라든지 또는 그 과정에서 있는 어떤 그 잡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반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자 검찰 수사 기소 분리하자. 검수완박 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검찰도 반대하고 국민의힘도 반대하고 인수위도 반대합니다. 네. 그래서 밖에 없는 게 너무 느닷없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민주당이 너무 느닷없이 했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금수완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작년 1월 달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었고 1차 조정이 있었고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법무부 검찰의 어떤 그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 논의들을 구체화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를 보다 그 건전한 민주적인 그리고 합법적인 모습으로 바꿔 나갈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갑자기 중단되었었죠. 중단됐습니까? 네. 작년 여름을 지나가면서 그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 한동안 이야기가 안 나오다 갑자기 나온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가 또는 뭐 그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새 대통령 또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검찰 개혁의 기회가 사라진다. 뭐 이 점은 사실 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뭔가를 결론을 먼저 내리고 뭐 계문 발차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마치 의사가 그 환자 뱃속에 뭐 종양이 들었다는 이유로 배부터 먼저 갈라놓고 네. 그 다음에 한번 훑어보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개혁 논의를 진전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시행착오의 그 아픔이 너무나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교수님, 수많은 학자들이나 수많은 분들이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분리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방향이 거기라면 목표가 그거라면 좀 급하게라도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개혁 과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거든요. 네.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범죄와 그 해악들을 제거하고 사회를 하나의 그 법과 질서가 바로 잡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게 제일 우리 중요하죠. 생활과 네.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되면은 의외의 피해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의외로 법이
그러니까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사실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의 의중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법의 취지와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가면서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최소한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이 제도 설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합의거든요. 네.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은 그거는 법이 아닙니다, 이미. 법 체계도 마찬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검찰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 검찰 권력이 광대한 측면도 있지만은 그 강한 검찰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 불신을 하고 있다는 여기에 검찰공화국의 문제점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검찰에 대한 신뢰가 지금 떨어져 있다. 네.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 이게 지금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렇죠. 핵심 아닙니까? 저 검찰 못 믿겠어.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하거나 힘을 빼야 돼. 그래서 공수처도 필요해. 이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문제는 그 검찰이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검찰로부터 이제 뭔가를 떼온단 말이에요. 예? 이게 수사권입니다. 직접 수사권. 네. 그걸 떼와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줄 것이냐. 이 문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로부터 빼앗은 권력을 경찰에 줄 것인지 중수청에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수청에 줄 것인지 안 그러면 누구 이야기처럼 정발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만만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러면 지금 검찰개혁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실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검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직접 수사권에 대해서 조정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직접 수사권을 좀 완화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직접 수사권을 그러니까 뭐 사실 참여연대와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청을 만들자고 주장해 왔거든요. 예. 이제 그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기관에다가 맡기는 그런 방법도 있기도 있죠. 네. 다만 이제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지점들 이런 지점들은 아직 논의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되고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요. 또는 뭐 중수청이나 국가수사청이나 또는 자치경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 배분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네. 수사 절차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네.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큰 제도를 만들고 일단 제도를 만들고 조금 보완해가는 과정이 뒤따라가면 안 됩니까? 그게 큰 제도가 형사소송법이고 그렇죠. 큰 제도가 예를 들어서 검찰청법이나 또는 중수청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빼앗아 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빼앗아 오는 것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기획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죠.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결여된 게 그 부분입니다. 하이드님께서 너무 급하다는 정의당과 민변의 주장은 검찰개혁 논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논의했던 건 뭐냐면 검찰 권력을 통제해야 되고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줄이는 방법으로 수사기관과 이제 기소기관을 분리하자 이 논의였는데요. 네. 이 논의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죠. 예. 문제는 이것을 분리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예.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수사절차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닌지. 예. 그리고 전체로서 국가의 수사의 총량은 어떻게 줄여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큰 그림이거든요. 네. 그 큰 그림이 그려져야 답이 나오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 수사권, 수사지휘권 구분하고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도의 문제가 아니죠. 원래 국가기관이 움직여 나가는 것은 제도 플러스 관행이거든요. 네. 이 관행 속에서 그러니까 검사와 수사기관 형사죠. 양자가 공조하고 협조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그들의 협력관계 속에서 범죄를 척결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 기소의 제도가 아니라 수사 기소의 시스템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사실 지금 이야기할 때 영국의 CPS 왕립 검찰청이죠.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영국의 CPS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경찰이 기소권을 남용을 하니까 이제 별도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소의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보면은 그 기소 권한의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퀸스 벤치라고 해서 그 베리스터죠. 일종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한테 위임을 해버립니다. 예. 또 기소할 때 필요하다면은 경찰하고 얼마든지 수시로 협력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두기도 하고요.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CPS는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움직이는 기관이죠. 우리의 경우에도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권을 빼앗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검찰이 기소를 할 때 공소를 유지할 때 필요한 증거 자료 수집이라든지 또는 보완 수사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과 어떻게 더불어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고민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동안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수사권 일부를 그러니까 경찰에게 줬지 않습니까? 네. 뭐 줬다기보다는 경찰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수사 전결권 하나 준 거죠. 네. 이 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법에서는 협조 체계를 만들려고 명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소 다 보듯이 했거나 예. 그렇지 않으면 대립관계 속에서 수사가 이루어져 왔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불편은 오히려 더 심해지는 뭐 수사가 지연된다든지 부실 수사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핑퐁 하듯이 사건을 서로 떠넘긴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2001님께서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겁니까? 일단 시작은 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의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의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급하다는 이유로 환자의 배 속에 뭐가 있는 것 그것만 보고 환자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법무부가 수행하는 기능은 검찰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오히려 검찰은 외청으로 떨어져 있고요. 법무부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송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출입국, 외국인 문제, 다문화 문제 그리고 교정이라든지 그리고 기본 법제 이것들은 아주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과연 한동훈 검사 지금 검사죠. 그 사람이 그런 업무에 담당하기에 적절한 사람인지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과연 그 실용주의 표방하는 정도에 걸맞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는 좀 검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당선인은 검수완박 막겠다는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네. 지명했습니다. 네.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개혁 문제를 가지고 임기 초기에 강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부딪히면 안 되죠.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한 단계 앞서 나가는 그런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국회의 민주당과 새 정부를 담당하게 되는 인수위나 당선인 쪽이 이게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는 부분이죠. 지혜를 안 모이고 한쪽은 그냥 처리하겠다고 하고 한쪽은 막겠다고 하는데요. 뛰어넘는 게 대통령제에 있어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될 사람의 재질이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민주당을 방문하는 게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적어도 이 검찰개혁이라는 게 시대의 화두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그런 검찰개혁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런 개혁인지 서로 머리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나가야죠. 그리고 그 장을 열어나가는 1차적인 그 책무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행 시점을 좀 미루기로 했어요. 법을 통과시키고 3개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는데 이 정도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3개월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고 뭔가 지혜를 모으기에 적절한 기간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의 입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혼란거리가 되거든요. 네. 정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낼 것인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국회 내 합의조차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그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검수완박 지금 외치는 그 검수완박 처리하겠다고 하는 게 너무 급합니까 지금? 저는 급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국회 내에 뭐 사법개혁특위든지 과거의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더 필요한 것이지. 보통 참여연대나 민변 같은 데서 더 급하게 가고 개혁 추진하자고 하고 민주당이 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지금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었네요. 그 이제 사실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시민단체들은 뭐 보수든 진보든 그 방면에서 한 걸음씩 더 나가고 예. 정치는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 그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 개혁의 과제 당위성을 아예 못 박아두고 고정시켜 놓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문제인 거죠. 민주당이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려면은 그 지금 아주 시급한 과제, 그 시대적인 과제라면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든지 예. 정치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지금 그 국회에서 세월호 8주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오는데요.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이 더 시급한 거죠.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20여 년 동안 검찰개혁을 위해서 애써온 참여연대에서도 애써왔는데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김준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사실 이제 오늘 2차 내각 인선 발표 전만 해도 네. 이분이 가장 깜짝 인사였는데 네. 오늘 이제 법무부 장관 한동훈한테 다 가렸어요. 깜짝해서 한참 뒤로 밀리게 됐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부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원희룡 네. 이제 전 제주지사가 지명이 됐는데 사실 뭐 학계 출신이 될 것이다, 국토부 관료 출신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정치인 출신이 더군다나 국토위에서도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의원 출신이 지명이 돼서 깜짝 인사였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냐.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전망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김은지 기자한테 원희룡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에 어떤 부동산 정책을 했는지 그거 좀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김준범 기자가 이미 취재해가지고 오늘 오셨습니다. 자, 원희룡 지사는 어떤 정책을 폈어요? 이제 이 지명의 뭐 정치적인 부분은 따로 김은지 기자가 정리해 주실 거고 사실 이제 원전 지사 같은 경우는 제주지사 시절에 제주형 스마트시티를 추진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후보자로 지명을 했다라는 게 이제 윤 당선인의 그렇죠. 설명인데 사실 뭐 제주형 스마트시티라는 게 설령 성공했다 하더라도 아직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판단도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 부동산 전문성을 얼마나 드러내느냐는 좀 분명히 논란이 있고요. 사실 이번에 그 당선인이 인선 발표하면서 제일 내세운 게 능력주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이기 때문에 그 계통을 잘하는 사람을 추리려나 보다 그런 능력주의나 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원희룡 전 지사랑은 좀 안 맞아요. 이분은 국토부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국토위에서 의원실에 활동한 적도 없고 그래서 무슨 능력을 말하는 것인가. 굳이 해석하자면 사실 이제 부동산 문제, 특히 집값 문제라는 거는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깔려 있죠.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논리도 중요하지만 그 이해관계를 뚫고 갈 수 있는 정치력, 정부적 능력, 특히 이제 앞으로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과 법안을 협상해서 조금씩 바꿔나갈 정무적인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인 돌파 능력을 높이 사서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한 게 아닌가라고 좀 굳이 해석해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희룡 표 부동산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이제 부동산 정책은 크게 쪼개면 세 덩어리입니다. 일단 종부세 같은 세금 문제, 이거는 뭐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LTV, DSR 같은 대출 문제, 그건 금융위원회. 금융위가 하는 거고, 부동산 국토부가 하는 부동산인 건 결국
공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을 늘린다. 그리고 뭐 청약제도를 어떻게 바꾼다. 청년들에게 유리하게 바꾼다. 이런 뭐 청약제도, 공급 제도의 정도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 장관 후보자가 이제 색깔을 낼 텐데요. 스케줄상 가장 임박해 있는 건 임대차 3법입니다. 네. 7월이면 이게 당장 이제 현안으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그다음에 2+2라고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국민의힘은 폐기하겠다고 처음에 공약을 했어요. 근데 인수위 검토 단계에서는 폐기는 조금 어렵고 수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정의 형태도 법안을 바꾸는 수정의 형태면 반드시 민주당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법안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만 약간 손보는 아주 미세한 수정이라면 이제 국회와 협상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아이고,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어려워.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않으면 사실 그 부동산, 특히 집값 문제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거는 거의 8할에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실타래가 얽혀있는 정무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게 얼마나 풀어낼 수 있느냐가 원 후보자의 어떤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 지명된 첫 번째 어떤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원 후보자 근데 지명 이후에 굉장히 조용하죠. 안 보여요. 나름 뭐 보니까 활동들은 많이 하고 계신데 뉴스가 줄어든 이유가 발언이 무척이나 신중해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는 아주 센 얘기를 했었는데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첫 일성이 가격을 자극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기만 하면 네. 규제를 풀어줄 테니 재개발 재건축 지금 덜썩거려요.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억눌려있던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기대가 있지만 그 기대는 잘못된 기대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런 기대 심리에 대해서는 찬물을 끼얹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서 조금 신중한 태도고요. 예.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성과를 가를 대목은 결국 공급입니다.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공급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계속 지목을 했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은 크게 두 개죠. 신도시, 서울 바깥에 왕창 짓는 거. 그건 이미 현 정부가 신도시를 지정해놨기 때문에 짓기만 하면 되는 문제지만 도심에 짓는 문제는 결국 재개발, 재건축,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게 핵심인데 재개발, 재건축은 뭐 주진우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손대는 순간 가격 폭등입니다. 뛰죠.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을 순조롭게 해서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걸 해낼 수 있을 것이냐. 네. 지금 해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본인들은 공약을 해놨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손대면요 거기만 뛰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도 다 덩달아 같이 뛰거든요. 어쨌든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정교한 정책으로 해내느냐가 참 지켜볼 대목이고 그게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서의 원희룡의 성패를 가를 핵심적인 키포인트죠. 원희룡표 부동산 어떻게 정책을 펴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청문회 통과하는지도 좀 지켜볼게요. 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다음 뉴스는 이것 좀 재밌는 뉴스인데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기업들 항상 뭐 담합하거나 불공정거래하면 제재를 하잖아요. 공정위는 기업 검찰입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뛰어가지고 대기업 공정거래 해치는 집단 제재해야죠. 말 그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면 제재하는 곳이 공정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재를 또 했는데 제재의 대상이 기업이 아니라 노조입니다. 노조요? 예, 민주노총에 대해서 제재를 했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요? 일단 노조를 제재했다는 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공정위에서 노조? 뭐 삼성을 제재했다, SK를 제재했다는 흔한 일이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건설 현장에 건설 노조가 항상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그 사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어떤 아파트 현장에 타워 크레인이 10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민주노총 계열의 건설 노조, 한국노총 계열의 건설 노조가 반드시 자기 소속 노조원의 타워 크레인 기사를 쓰라고 항상 싸우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이렇게 나눠 갖기도 하고 싸우고 나눠 갖기도 하고 나눠지지 않으면 불만을 갖고 출근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작업을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많아서 계속 조사를 해왔는데 사실 이거 민주노총 민주적이지 않아요. 네, 이거는 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고발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공정위가 조사를 했고 해봤더니 특히 이제 이게 부산 쪽에서 좀 심했대요. 그래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 지부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로 제재를 내렸고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라는 예고서를 심사보고서라고 하는데 심사보고서를 민주노총으로 보내서 공정위가 노조를 제재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조가 행포 부린다 이런 논란은 그동안 굉장히
않았어요. 끊이지 않았는데 네. 이 부분을 공정위가 칼을 들었다. 아, 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서 칼을 댄 거는 맞는 거죠. 근데 네. 중요한 건 이게 법리적으로 좀 약간 논란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위는 분명히 법에 사업자가 그러니까 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노조가 사업자냐? 예. 근데 공정위는 사업자라고 본 겁니다. 왜 사업자로 봤냐면 이 건설 노조라는 것을 잘 뜯어보면 순수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원이라기보다는 그 건설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이 노동자라는 자격으로 모인 일종의 이익단체다. 결국 광의의 사업자 단체이기 때문에 공정위도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이 결국 법원 가서 이런 제재가 가능하냐 안 가느냐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민주적이지 않은 이런 노조의 행태에 대해서는 또 뭐 맞습니다. 수사해야죠. 네. 잘못했으면 이건 뭐 처벌해야죠. 네. 저는 민노총 조직원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네.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원이시건 아니시건 잘못된 네. 건 지적해야죠. 그럼요. 네. 처리해야죠. 검찰 뭐 하고 있습니까? 경찰 뭐 하고 있습니까? 민노총이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한 거 수사를 해서 밝히면 될 일입니다. 공정위가 민노총을 이건 좀 쇼킹한 뉴스였습니다. 국제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부도난 국가가 있어요. 예, 스리랑카. 네. 스리랑카 뭐 우리한테 뭐 익숙한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네. 스리랑카가 디폴트 선언. 그러니까 우리가 스리랑카 정부가 진 많은 빚, 국채 빚을 못 갚아. 우리 못 갚겠다. 예. 뭐 속된 말로 배째라 이렇게 선언을 왜 이렇게 하고 나온 어려워졌어요? 거고요. 사실 이제 스리랑카가 관광업으로 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네. 뭐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뭐 비행기가 못 떴기 때문에 네. 관광업, 여행업은 사실 완전히 죽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스리랑카의 관광업 성적표를 보면 실직자만 20만 명이 나왔고 이 스리랑카 경제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10%를 차지하는데 거의 완전히 마비된 상태가 돼버렸어요. 민생 그래서 경제가 바탄났더라고요. 지금 스리랑카가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한 62조 원 정도 되는데 스리랑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탈탈 털어보면 2조 원이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은 2조 원인데 빚이 62조 원이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폴트를 선언을 했고 사실 우리 영화 그 국가 부도의 날 예. 그리고 우리 이제는 IMF 외환위기 때 겪었던 여러 가지 풍경들을 담고 있는 그거가 지금 정확하게 스리랑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스리랑카가 곧 그때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할 겁니다. 우리 네. 돈이 없으니까 좀 달러를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오면 빚을 차근차근 갚아 나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우리 어쩔 수 없다. 디폴트 이렇게 선언한 상태입니다. 스리랑카 말고 이게 또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퍼지면 안 되는데 경제가 파탄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인데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우리 경제 선생님이었습니다. 김준범 기자는 오늘이 아쉽지만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고정 예. 코너가 마지막이지 우리가 또 김준범 기자를 안 만난다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준범 기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저 사회부로 가게 돼서 시경 캡 하신다면서요? 예, 뭐 네. 청취자분들이 그 용어를 아시는지 네. 모르겠지만 경찰팀 선임 기자로 이제 가게 돼서 경찰팀 선임 기자입니다. 사건 사고 담당하는 최고 높은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뭐 한동훈 검사 관련 그런 걸 다루는 부서로 가게 돼서 네. 그런 류의 뉴스를 다루게 돼서 당분간은 경제 뉴스는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 뉴스로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아이고 아쉬워라.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며칠째 건조해서 화재 사고 소식이 많았는데요. 오늘 단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퇴근길에 따뜻한 옷차림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퇴근길 정체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까지 정체고요. 남사 부근에서는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신갈분기점에서 죽전휴게소까지 이어서 천천히 가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도 서울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습니다. 서인천에서 부평까지 천천히 가고요. 더 가서는 부천에서 신월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발안에서 팔탄분기점까지 9km 구간 정체고요.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 이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일직분기점에서 금천도 현재 통행이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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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동코너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2차 내각 인선안이 있었습니다. 김병민은 없었어요. 한동훈이 있었습니다. 아, 네. 김병민이 불릴 줄 알았는데 김병민은 그러면 청와대로 갑니까? 네. 아, 청와대 아니지 용산으로 가십니까? 아, 인사에 대해서 전혀 뭐 얘기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인선이 나왔던 분들 보니까 면면이 참 평가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평가가 좋다고요? 자, 이번 인선의 특징이 뭡니까? 이번 인선의 특징은 결국 실력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께 가장 보탬이 되는 공직 후보자를 발탁했다. 아이, 윤석열 당선인하고 친한 것도 실력이에요. 알았어요. 그거 말고. 아니, 친한 거 말고 보면 저는 눈에 띄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이영 의원, 비례대표 여성 의원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예정이 됐는데 여성 벤처기업인으로 본인의 양력과 경력이 훌륭한 사람이고요. 윤석열 당선이랑 인연이 전혀 없습니다. 예, 선거 본선이 되고 나서 합류했던 인사인데 여성이고 또 젊은 나이대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력 중심으로 인선했던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전 뭐 다른 거 다 이제 오늘 2차 내각 발표는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1차까지 합해서도 다 한동훈만 없어져 보여요.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관심이 거기에 다 집중돼 가지고 딴 분들은 지금 여러분 뭐 말씀하셨는데 관심이 없어졌어. 다 한동훈 지금 장관 그 후보자에게 다 집중이 돼 가지고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랐을 거예요, 사실. 그래, 중용 대리라고는 봤는데.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어디 지검장이나 이 정도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법무부 장관까지는 제가 볼 때는 예측이 좀 없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김병민 대변인도 측근이지만 측근 중에 측근인데 그걸 대놓고 장관 임명한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2017년도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장관 차관 인선 발표했을 때 현장 기자들이 와 하는 소리가 들렸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불렀을 때. 그리고 당시 노태강 차관 뭐 나쁜 사람으로 지명됐던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 깜짝 인사 등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죠. 근데 이번 인사에는 그런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와도 없었어요.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 미리 보도가 나왔을 때는 아마 보는 사람들이 다 와 하고 한 번쯤은 생각을 했을 거라 보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대를 훨씬 더 강하게 갖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가 추미애 장관이 너무 강력한 인상을 심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와서 얼만큼 공명정대하게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실질적인 법치 행정의 역할들을 하게 될 건지를 지켜보게 되면 이게 이제 거기에 왜 추미애 장관 얘기가 또 왜 나와요? 아니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확실한 각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검찰에서도 자,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검찰 개혁하자 이렇게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목소리 높이고 있고 검찰에서 반대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이 더 강한 후보라고 볼 수 있는 한동훈 딱 나와서 일성이 뭐였냐면 나 검수완박 맞겠다.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전국이 경색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또 쉽고 좋은 수는 아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검수완박을 막는 거는 매우 온당하고 합리적인 얘기를 한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편에 서 있다고 얘기를 들었던 김호수 총장마저도 반대하고 민주당에 있는 비대위원들이 아주 좋은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청년 비대위원들이 솔직히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민주당이 검수완박 당론 채택이 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이 민주당 내에 있는 인사들뿐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정의당도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저는 민주당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 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 그 이후의 행보를 두고도 민주적 검찰에 대한 통제 장치인데 이걸 왜 없앴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이거 다 놓겠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약간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사람과 정치적인 입장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 것은 아닌가. 시스템에 의해서 좀 법무부도 그렇고 대한민국 검찰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길에 민주당이 상식의 기준에서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JWP님께서 와가 아니라 헐 그랬더니 자 최지봉 교수님. 그러니까 아까 주진우 기자가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경색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전국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고 협치라는 문제가 완전히 이제 벽에 부딪힌 상황이 됐고 사실은 검경 이제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여론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을 하는 순간 이게 이제 강대강 대치가 돼버렸거든요. 어쩌면 또 그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빌미를 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건 중도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의 문제인 것인데 어쨌든 대통령이 측근 중에 측근이고 또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 무혐의 처리가 되면서 개운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본인의 휴대전화에 포렌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풀지 못해서 무혐의 처분이 됐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됐으니 법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측근에 대해서 혜택이 간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결국 법무부장 지명까지 가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분을 법무부장을 임명하는 이런 태도를 보면 너무 오만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와 여론이 생길까 봐 그게 저는 이제 도리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임양우님께서 한동훈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충분히 법무부 장관 자격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줍니다. 한동훈을 부르자마자 이슈가 다 글로 갔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청문회가 되면 보통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확 관심이 가게 되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좋잖아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럼 타겟이 나머지 있는 장관 후보자로 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한동훈 후보자에게 집중이 되고 근데 한동훈 후보자에게 집중이 되는 관심은 나쁜 관심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서는 한동훈 하나를 딱 바람막이로 두고 뒤는 편안해졌다 이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관심이 너무나 뜨거운 걸 보고선 국민들께서 지난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에 참 많은 실망을 했구나. 또 새로운 기대감들을 가지고 이 일을 좀 정상화시켜 나가는데 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하고 검수완박 외치니까 김병민 대변인은 표정이 좋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꼭 그렇진 않은데요. 네. 민주당에 있는 청년 비대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선순위를 좀 잘 세웠으면 좋겠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지에 대한 얘기 이런 것보다는 민생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 지명을 하는 바람에 양측이 강대강 대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되면. 그래서 저는 우려가 돼요. 사실 이런 부분이 정권 초기부터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진짜 그렇지 않아도 그 대선 과정에서 거의 근소한 차로 이기면서 양쪽이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인데 더 이런 부분이 강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새로 취임해서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국정 동력도 없고 협치의 모습도 보여주고 대통령은 이제는 한쪽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진보든 보수든 모두 다 어울려야 되는데 어쨌든 진보 진영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런 무리수를 던지는 것을 이렇게 되면 이제 여론이 갈라지게 되고 서로 그렇죠. 갈등 요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강경 반대.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강경 찬성. 네.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이 전국을 운영할 때 어떤 또 변수가 될지는 또 국민 통합을 기치로 나가겠다는 뜻은 확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됐던 인사 중에는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인선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민생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중심축을 두고 과거에 있었던 정책실장 경험이 있는 후보자를 또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과 함께하기엔 통합의 기준은 확실한데. 아니 국민 통합을 얘기하면서 인선을 할 때는 통합 이런 건 없고 안배 이런 것도 없고 배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내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 사람이라고 칭하기에는 여러 가지 평가의 잣대들이 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국민통합의 목소리는 이렇게 확고하다고 했는데 안철수 위원장하고 통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올 것이 왔다 김병민. 자, 2914님 안철수 씨와 공동정부를 물 건너 간 건가요? 물어봅니다. 원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명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안철수 위원장. 네,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현재도 인수위의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인수위의 결과물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5년의 청사진들이 그려지는 거라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그리고 하죠. 지금 인선에 대한 부분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단순히 장관들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구성되고 나면 민간합동위원회 등 같이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주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안철수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국정, 비전, 철학을 바탕으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 몇몇을 두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장관은 아니고 위원장 자리 몇 개는 네. 자, 최진봉 교수님. 안철수 위원장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태규 위원이 그렇게 그만두고 나가는 행동은 네. 안철수 위원장과 저는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있죠. 전략적으로 그렇게 이슈화하고 그런 그렇게 불만을 뭐 표출하는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게 네, 뭐 그럼요. 타당하죠. 그런데 지금 2차 인선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겠냐고요. 제가 볼 때 뭔가 행동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지금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이걸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네. 지금 김병민 대변인 말은 그걸 무슨 민관 협의회인가 거기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내겠다가 아니라 네. 거기에도 이제 뭐 자리를 갈 수 있다. 근데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공동 정부라고 하는 건 최소한 예를 들면 국무총리든 아니면 장관이든 이런 자리에 몇 개 정도는 본인이 추천하거나 본인과 관계 있는 사람 좀 친분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정부 운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를 원할 텐데 기대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거의 무산된 상태로 보여서 이것도 이제 갈등의 어떤 하나의 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잘못 오해해서 받아들이고 생각하게 되면 자리나 먹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여지도 네, 있어요. 네, 또 그렇죠. 그래서 이거 추천을 했는데 인사 검증의 과정들을 거쳤을 것 아닙니까? 저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니까 과연 정말 전문성이 확실히 담보된 사람들 중심으로 추천이 된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또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다 받아들이면서 같이 함께 운영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전문성은 실력을 중심으로 아마 내각을 구성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민 통합으로 가겠다. 공정과 상식으로 가겠다. 우선 대구로 갔어요. 대구로. 대구로 가가지고 어디 아들이 되겠다 뭐 얘기를 하셨는데 자꾸 지역 얘기는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선거 끝났는데. 그런데 당선인과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유영하 변호사가 또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김병민이 아니고. 그리고는 유영하 변호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했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늘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 저도 기사에 나와서 그 내용을 보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찾아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식사는 어떻게 잘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병원 때보다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했던 얘기가 다 준비돼 있어 이거. 준비했어. 또 찔릴까 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병원 때보다 잘하고 있는데 당선인 시절부터 경무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건강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실제 재임 중에는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건강이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참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들을 인간적인 마음에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잘라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직 대통령으로서 가장 오랫동안 수감돼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을 얘기했던 것이지 너무 정치적으로 깊게 들여다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술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수를 결집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결집이 필요한데 어쨌든 손을 잡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여러 가지 얽힌 게 많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거야. 왜 이 윤석열 당선인이 가셔서 여러 가지 뭐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셨는데 그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충분히. 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 건강상 그렇게 되신 거 어쨌든 인간적인 미안함. 근데 그게 너무 넘어서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명예 회복을 위해서
도움을 드릴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또 있어요. 명예회복이란 단어가 나오게 됐던 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역대 어느 정부나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탄핵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잘했던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게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죠. 박근혜 정부에서도 과거 정부 못지않게 잘했던 일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당선인의 상식에 입각한. 당선인 옆에서 윤석열 해석이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막 돌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별 문제가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탄핵에 대해서 그럼 부정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저는 굳이 안 해도 될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건강 얘기만 하고 왔으면 그게 또 뭐 그게 그래도 뭐 불만이 있는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명예회복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지금까지 본인이 수사했던 수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가? 이제 정치적 이유 때문에 본인의 어떤 행동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그런 얘기는 아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제 말은. 국정농단을 했지 않습니까? 탄핵을 당했는데 그러면 촛불을 드는 시민은요. 그리고 국민들은요. 검사들은요. 판사들은요. 그래서 그런 의혹도 받을 수 있는데 또 김병민이 저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네. 국민통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통합을 한동훈 검사장이 왜 진역을 하는 거예요. 네. 0013님께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받은 것이지 무죄 판결 받은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국민과 역사 앞에 일단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한 사람들이면요. 일단 권력을 위임했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사유화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돈 벌고 뇌물 받고 그러면 잘못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당선인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내가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됐으니까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청년들도 여성들도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좀 보살펴 봐주시겠죠. 당선인께서. 당선인의 가장 관심사는 선거 전에도 청년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년 이제 왜 안 써요? 이게 보세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26 청년을 청년 비서관으로 발탁을 해서 한번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한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현 정부의 청년 비서관을 통한 청년 정책이 어떻게 승화되고 발전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누가 그 자리에 가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관심을 갖고 부동산 문제부터 청년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이걸 정상화시켜내는 일이 윤 당선인의 머릿속에 꽉 차 있을 겁니다. 참 거기서 또 이게 나왔다가 그렇다고 해서 윤 당선인 머리에 원희룡의 부동산 정책 잘 안 나오는데요.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좀 지켜봐 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문제만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건지 이제는 다들 그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본인이 했던 말들이 실현되길 바랄 텐데 그 실현되는 것들이 좀 더디게 보이고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 위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본인과 40년 직위를 장관으로 임명하거나 지금 이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 지명 문제도 사실은 국민 볼 때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눈높이에 본다면. 그러니까 물론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국민들은 사실은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헤아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김병민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애청자 인증 퀴즈 정답은 호랑나비였습니다. 호랑나비. 취임식에서 호랑나비를 부르시지는 않겠죠. 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2022년 한국전력은 한 걸음 천천히 가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히 갈 수 있도록 작업 중에는 전기를 내리고 다양한 안전장비를 개발하고 모두를 살피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 모두를 위한 크나큰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기 안전을 위한 이 캠페인은 한국전력과 함께합니다. 지구를 위한 새로 고침 습관을 바꾸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방송인 이금입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져서 해마다 봄꽃이 피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건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라는데요. 서울 환경운동연합 장지은 활동가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다양한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문제였던 게 좀 벌들의 월동 폐사였어요. 양봉 농가에서 수십억 마리가 실종